같은 은행에서 같은 날 같은 상품으로 3억 원을 30년 빌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연 4.2%를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연 6.1%를 받았습니다. 조건이 전부 같은데 금리만 다릅니다. 30년 동안 내는 이자는 2억 2,814만 원과 3억 5,447만 원 차이가 1억 2,634만 원입니다. 오늘은 이 차이가 정확히 어디서 생기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그날 기분으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가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거기서 우대금리를 뺀 값입니다.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서 사람마다 달라지는 건 앞에 하나가 아니라 뒤에 둘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어디를 손봐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 덩어리 중에 무엇이 나 때문에 달라지는가? 둘째, 신용점수는 정확히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셋째, 실제로 점수를 움직이는 행동과 열심히 해도 아무 상관없는 행동은 무엇인가? 넷째, 이미 빌린 뒤에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나오는 금리와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예시이자 가정입니다. 기준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보통 코픽스를 기준으로 씁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돈을 구해오는 데 든 비용의 평균이고 매달 15일에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는 같은 은행 같은 상품이면 모든 고객에게 똑같다는 점입니다. 제가 협상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사람과 내 금리가 다른 이유는 여기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첫 번째는 가산금리입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이 사람에게 빌려줬을 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로 붙인 겁니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더 붙고 작다고 판단하면 덜 붙습니다. 그 판단의 재료가 신용점수, 소득, 직장 형태, 기존 부채, 담보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는 우대금리인데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카드 실적 같은 거래 조건으로 깎아주는 부분입니다. 결국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이 두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신용점수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국내 개인 신용평가는 크게 두 회사가 담당합니다. 나이스평가정보, 그리고 코리아 크레딧뷰로, 줄여서 K12입니다. 두 회사 모두 5가지를 봅니다. 상환인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 형태, 그리고 통신비나 공과금 같은 비금융 정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5가지를 보면서도 무게를 서로 다르게 둡니다. 공개된 기준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나이스는 상환인력의 28.4%, 신용거래 형태의 27.5%의 비중을 둡니다. 반면 K12는 상환이력이 21%인 대신 신용거래 형태의 38%라는 훨씬 높은 비중을 둡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스는 연체를 했는지를 더 보고 K12는 어디서 얼마나 빌렸는지를 더 봅니다. 같은 사람인데 두 회사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비중은 회사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상환인력, 그러니까 연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연체는 금액보다 기간으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5만 원을 닷새 늦게 낸 것과 500만 원을 닷새 늦게 낸 것은 생각만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금액이라도 하루 늦은 것과 90일 늦은 것은 완전히 다른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연체 기록은 갚았다고 그날 바로 사라지지 않고 일정 기간 남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두 번째는 부채 수준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한도 소진율입니다. 카드 한도가 500만 원인데 매달 450만 원을 쓰면 소진율은 90%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450만 원을 쓰더라도 한도가 2천만 원이면 소진율은 22.5%입니다. 쓴 돈은 완전히 같은데 평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도의 30에서 50% 안쪽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한도를 꽉 채웠으면 여유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용거래 기간입니다. 금융거래를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아주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안 쓰는 카드를 정리한다면서 10년 된 카드를 해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용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연회비가 아깝다면 해지 대신 한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꼭 정리해야 한다면 오래된 카드는 남기고 최근에 만든 카드부터 없애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해지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용거래 형태입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보다 어디서 빌렸느냐를 봅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은행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 서비스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금리가 높은 곳에서 빌렸다는 건 그만큼 급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 서비스는 금액이 작아도 반복되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 항목은 K12 기준으로 비중이 38%, 5항목 중 가장 큽니다. 빌린 곳이 곧 내 신용의 얼굴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점수를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과 열심히 해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 행동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행동은 4가지입니다. 연체를 만들지 않는 것, 한도 소진율을 낮추는 것,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는 것, 오래된 계좌를 유지하는 것, 반대로 예금을 많이 넣어두는 것, 연봉이 오르는 것, 자산이 많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신용점수를 올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점수를 계산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신용점수를 조회하면 점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건 2011년 10월 이후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단순히 조회만 해도 점수가 내려가는 기준이 있었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본인이 자기 점수를 확인하는 것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여러 금융회사에 실제로 대출을 신청해서 조회 기록이 쌓이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확인은 자주 하셔도 되고 신청은 신중하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카드를 아예 안 쓰면 점수가 좋아진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거래 기록이 없으면 평가할 재료 자체가 없어서 점수를 올릴 근거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소득이 높으면 점수도 높다는 생각입니다. 신용점수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아왔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소득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신용평가사의 점수 계산에서는 직접 항목이 아닙니다. 이 둘은 다른 시험입니다. 그러면 점수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처음에 3억 원 30년 예시로 돌아가겠습니다. 4.2%면 매달 146만 7천 원, 6.1%면 매달 181만 8천 원입니다. 한 달에 35만 원 차이입니다. 이걸 30년 동안 쌓으면 1억 2,634만 원이 됩니다. 금리 2%포인트는 말로는 작아 보이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점수는 금리만이 아니라 빌릴 수 있는 한도와 승인 여부 자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미 빌린 뒤라면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 내 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취직이나 승진,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다른 빚을 갚아서 부채가 줄어든 경우가 해당합니다.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대출이 연체 중이라면 연체를 먼저 정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치는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 인하 신청은 약 58만 건이었고 실제로 승인된 건 약 15만 건이었습니다. 승인율로 보면 약 26%입니다. 10번 신청하면 두세 번 받아들여지는 셈입니다. 그래도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거절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확률을 높이시려면 소득 증빙이나 점수 상승처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서류로 함께 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수치는 집계 기관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실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스와 K12 두 곳의 점수를 모두 확인하세요. 은행마다 보는 곳이 다릅니다. 둘째, 자동이체를 걸어서 연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없애세요.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막는 겁니다. 셋째, 카드 한도 소진율을 30% 아래로 낮추세요. 쓰는 돈을 줄이기 어렵다면 한도를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부터 정리하세요. 다섯째, 대출을 받은 지 시간이 지났고 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세요. 꼭 함께 확인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평가 항목과 비중은 신용평가회사가 공개한 기준을 요약한 것이며 회사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와 금액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금리는 은행과 상품, 담보, 그리고 그때의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점수를 올리는 목적이 더 많이 빌리기 위해서가 되면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빼기 우대금리이고 나 때문에 달라지는 건 뒤에 둘입니다. 둘째, 신용점수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왔느냐를 봅니다. 연체를 만들지 않는 것, 한도를 꽉 채우지 않는 것, 오래된 계좌를 지키는 것, 이 셋이 대부분입니다. 셋째, 이미 빌렸더라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출 심사에서 소득만큼 중요한 대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다루겠습니다. 내 연봉으로 도대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그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